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옛 조상들의 삶이 녹아있는 재미있는 옛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에 있는 효자 다리를 아시나요? 아침 저녁 다리로도 불리는데 한자로 아침조 저녁 석자를 써서 조석 다리라고도 한답니다. 효자가 아침 저녁으로 다리를 찾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요. 이 다리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와 그 효자를 시샘하는 김대감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오늘의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큰 새와 심술쟁이 김대감. 옛날에 큰쇠라는 젊은이가 살았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큰쇠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였지요. 남의 집 일을 해서 받은 품삯으로 겨우 먹고 사는 살림이었지만 늙은 어머니만은 정성으로 모시니 마을에서는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큰 가뭄이든 어느 해였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새의 어머니가 아파서 몸져 눕게 되었지요. 없는 살림이다 보니 약값도 없고 가뭄에 약초도 죄다 말라버렸어요. 굶주림에 버려진 아이들이 천지니 동량도 힘들었지요. 큰새는 어머니들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큰쇠는 일거리며 먹을거리를 찾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터덜터덜 마을 앞 다리를 건너는데 웬 수레가 지나갔지요. 아니, 저게 뭐지? 수레에는 조기가 가득 실려 있었어요. 어른 팔뚝만한 조기를 엮은 새끼줄이 셀 수 없이 많았답니다. 큰 쇠는 꾸들꾸들 잘 말린 짭조름한 조기 냄새에 저절로 군침이 넘어갔어요. 저 조기 한 마리만 드시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실 텐데. 큰 쇠는 조기 더미를 끌고 가는 수레꾼에게 물었어요. 이 조기는 뉘댁으로 가는 건가요? 수레꾼이 성가신 얼굴로 말했어요. 뻔한 걸 묻기는 김대감 댁이지 어딘가. 그 댁 제사에 올릴 조기라네. 자네하곤 아무 상관없으니 신경 끄게나. 큰 쇠는 힘이 쭉 빠졌답니다. 윗마을 김대감은 제 식구만 아는 욕심쟁이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조기는커녕 생선 가시 하나 얻는 것도 힘들게 뻔했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큰쇠는 조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답니다. 사람이 하루를 굶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틀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더니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보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큰쇠는 벌떡 일어나 김대감 집으로 달려갔어요. 김대감 집 대문 앞에 선 큰쇠는 숨을 한번 들이신 뒤 문 안으로 들어섰지요. 그러고는 들어가자마자 마당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사정하기 시작했지요. 김대감 어른, 병든 어머니께 조기 한 마리만 드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조기 한 마리만 주시면 시키시는 일은 뭐든 하겠습니다. 막 제사상을 물리던 김대감이 웬일인지 선뜻 그러라고 했답니다. 큰새는 자기의 길을 의심했지요. 김대감이 이렇게 쉽게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리라곤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큰새가 얼떨떨해 있는데
김대감이 말을 이었지요. 단 조건이 있네. 조기 한 마리를 꿔줄 터이니 대신 닷새 뒤에 물고기 5마리로 갚게나. 만약 갚지 못하면 자네는 내 집 머슴이 되어야 해. 김대감의 말이 끝나자 큰쇠가 한숨을 쉬었어요. 가뭄에 논바닥이고 개천 바닥이고 다 쩍쩍 갈라졌는데 물고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물고기 얻으러 온 사람에게 물고기를 이자까지 쳐서 달라고 하니 천하의 욕심쟁이 김대감이 틀림없었답니다. 그러나 큰쇠는 이것저것 따질 처지가 아니었어요. 성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 가뭄에 병든 어머니는 이제 눈도 못 뜨고 누워만 있었답니다. 당장 오늘 밤을 제대로 넘길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굶길 수는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닷새 뒤 물고기 5마리를 갚겠습니다. 김대감 얼굴에 묘한 미소가 감돌았어요. 그동안 김대감은 큰쇠를 눈여겨봤지요. 마을에서 제일 부지런한 큰쇠를 제 집 종으로 부린다면 다른 멋은 10몫은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큰쇠가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오니 김대감은 이게 다 제사를 잘못인 덕에 조상님이 돌봐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웬만한 사내종 1명 사는데 무명이 400필 정도는 드는데 조기 1마리로 튼튼한 사내종을 거저 얻게 됐으니 말이지요. 어쨌든 큰쇠는 조기 1마리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돌아오자마자 정성껏 조기를 쪄 살을 발라 어머니께 드리고 머리와 가시는 푹 우려 죽을 끓였어요. 어머니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맛나게 조기를 먹었답니다. 어머니가 모처럼 먹는 모습을 보니 큰쇠는 코끝이 메워오는 게 눈물이 났답니다. 그러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이 가뭄에 무슨 수로 물고기를 잡을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지요. 다음 날부터 큰쇠는 산 너머 마을까지 다니며 물고기가 살만한 강이며 개천, 웅덩이 등 물이란 물은 모조리 뒤지고 다녔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피라미 1마리 구하지 못했지요. 피라미는커녕 물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답니다. 바다라는 곳이 있다지만 말만 들어보았지 병든 어머니를 혼자 두고 얼마나 걸릴지 모를 길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답니다. 흉년에 늙은 아비 복양하기 위해 제 아내와 자식을 50냥에 팔았다는 사람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큰쇠가 그 꼴이 아닌가. 이젠 남의 집 종사를 해야 하니 말이야. 김대감을 누가 말리나. 남의 집 맏아들은 제사와 부모 봉양을 위해서 남겨두는 법인데 하물며 외아들을 머슴 삼으려 하니 원. 이제 내일이 김대감과 약속한 닷새째였어요. 큰쇠는 하루 종일 물이 있는 곳을 헤매다 허탕만 치고 집으로 향하였지요. 이 밤만 새면 병든 어머니를 두고 머슴살이를 하러 김대감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한숨만 나왔답니다. 그때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큰쇠가 마을 앞 다리 위를 지나는데 다리 아래 마른 개천에서 웬 물소리가 났답니다. 큰쇠는 헛것을 들었나 하여 조심조심 다리 아래로 내려갔지요. 큰쇠는 깜짝 놀랐어요. 다리 아래로 내려가니 개울에 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것도 장마철처럼 콸콸콸 흘렀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달빛에 어렴풋이 개울물이 보이는데 물속에 물고기가 때로 헤엄을 치고 있었지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큰 새는 냅다 집으로 뛰었어요. 물고기가 많다 한들 손으로 잡을 수는 없었지요. 큰 새는 바가지와 채를 들고 다시 개울로 내려가 물고기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았어요. 큰 새는 물고기 5마리를 들고 김대감 집으로 향하였지요. 물고기가 어찌나 실한지 제사상에 오른 조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크고 살이 올랐답니다. 큰 새가 김대감집 대문으로 썩 들어서자 사람들 눈이 화들짝 커졌어요.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김대감이었지요. 아니, 이건... 김대감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생트집부터 잡았어요. 이 귀한 걸 그 어디서 훔친 게냐? 웬 말씀입니까? 이 물고기는 저 아래 개울에서 잡았습니다. 큰 새는 지난밤 다리 아래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둘러선 사람들이 효자에게 하늘이 복을 내렸다고 소곤대었지요. 그러나 김대감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은 들어봤어도 마른 개천의 물고기라니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제사를 잘 모시고 효도하는 사람은 자기인데 큰새가 효자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놈이 내 복을 가져갔구먼. 마을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 얄미운 큰새가 저녁마다 물고기를 잡아 배고픈 이웃에게 나눠준다는 것이었어요. 김대감은 물고기가 제 것인 양 아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그렇다고 양반 체면에 직접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러다 김대감은 사람들이 잠든 시간을 기다려 몰래 개천으로 갔답니다. 산의 종들이 쓰는 푸른 두건으로 변장까지 했어요. 물론 커다란 바가지도 챙겨갔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 바가지 가득 물고기를 퍼올리는데 개울에서는 벅벅벅 땅바닥 긁는 소리만 났답니다. 들여다보니 개울에는 물고기는커녕 물 한 방울도 없었지요. 김대감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그렇지. 이놈이 날 속여?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김대감은 큰 쇠를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물었지요. 물고기를 어디서 훔쳤느냐? 훔치다니요. 다리 아래 개천에서 잡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대감은 어젯밤 일을 말하려 해도 양반 체면에 그깟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이놈이 사실대로 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할 것이다. 어디서 훔친 게냐? 아이고, 대감 마님도 참. 오늘 아침에도 물고기를 잡아 어머니께 드리고 남은 것은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큰새는 오는 길에 가져온 거라며 아침에 잡은 물고기가 든 망태를 썩 내밀었어요. 둘러선 사람들도 하나씩 거들었지요. 저 대감마님, 큰새가 개울에 갈 때만 물이 흐르고 물고기 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두들 큰새 효성에 하늘이 복을 내리는 거라고 말합지요. 김대감은 오만상을 찌푸리며 부들부들 떨었어요. 간신히 사람들을 물리고 방에 들어온 김대감은 공연히 조상들에게 원망을 퍼부었지요. 나만큼 정성스레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조상님들은 뭐 하시는 건지 그만한 복도 안 내려주고 말입니다. 밤새 혼자 화를 내던 김대감은
새벽이 되어도 화가 안 풀리는지 또다시 다리 아래로 갔답니다. 근새보다 일찍 가면 물고기가 있겠지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물고기는커녕 물 한 방울 없었지요. 김대감은 하찮은 큰새도 잡는 물고기를 양반인 자신이 못 잡는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화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김대감은 삽을 가져다가 개울을 흙으로 메워버렸지요. 그것도 모자라 다리도 허물어뜨렸어요. 폭삭 부서진 다리가 개울에 내려앉았지요. 김대감은 2번 다시 큰 새가 물고기를 못 잡는다고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했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난리가 났어요. 매일 오가던 다리가 하루아침에 내려앉아 마른 개울을 오르내려야 하니 허기진 배에 큰일이었지요. 다리가 저절로 무너질 리는 없고 도대체 누가 이런 심술 맞은 짓을 했을꼬? 큰새도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며칠 기운을 차린 어머니가 또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지요. 큰새는 개울가로 갔답니다. 물고기도 물고기지만 당장 다리가 없으니 너나 없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큰새는 다리를 손보기 시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흙도 파고 나무도 다듬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다리는 예전처럼 사람들이 오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을에는 은근히 소문 하나가 퍼졌어요. 다리를 주저앉힌 사람 그 김대감 아니야? 왜 아니겠어? 저만 물고기를 못 잡으니까 심술을 부린 거지. 소문은 온 마을에 퍼져 김대감 귀에도 들어갔어요. 김대감은 또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큰 소리를 떵떵 쳤답니다. 이거 왜 이래? 나야말로 조상 제사 떡 벌어지게 잘 모시는 효자 중에 효자야. 고조부, 고조모, 증조부, 증조모의 부모님 제사까지 기제사는 물론 정월 초하루 연시제에 추석절의 절사, 철마다 한 번씩 사시제에 생신날에 지내는 생신제, 그리고 환갑에 지내는 사갑제, 5대 조상께 드리는 세일사. 흥, 나처럼 조상 잘 모시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복 받을 사람이 누군데 그래. 김대감은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제사 타령이 끝도 없었답니다. 마침 이틀 뒤면 또 제사였지요. 김대감은 당장 조기 장수를 불러 장에 있는 조기를 죄다 가져오게 했어요.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떡 벌어지게 제사상을 차린다며 말이에요. 조기 장수는 득달같이 달려가 옆집 조기까지 싹싹 긁어모아 수레에 실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찌감치 김대감 집으로 향하였어요. 조기를 잔뜩 실은 수레가 다리 가운데를 지날 때였어요. 이놈의 나귀가 왜 이래? 조기 실은 나귀가 다리 한가운데서 꿈쩍도 안 했지요. 얼러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힘을 합해 밀고 끌어도 소용없었어요. 힘센 장사를 불러 번쩍 들어 옮기려 해도 꿈쩍도 안 했지요. 조기 장수는 있는 대로 짜증이 났어요. 내 놈이 일이 나온다 이거지? 그럼 널 버리고 가는 수밖에. 조기 장수는 나귀는 놓고 조기만 옮기려 했어요. 그러나 무슨 조화인지 조기조차 수레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가 않았답니다. 새벽같이 길을 나선 조기 장수는 한낮이 지나자 손가락 하나 움직일 기운도 없었지요. 때마침 품을 팔기 위해 알아보러 나갔던 큰 새가 다리를 건넜어요. 조기 장수는 마지막으로 큰 새에게 부탁했어요.
여보 젊은이, 내 나귀가 꼼짝을 안 하니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네. 젊은이가 이 다리를 놓았으니 어디 이 나귀도 한번 움직여 보시오. 나귀가 움직이기만 한다면 내 족이 5마리를 줄이다. 큰새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조기 장수 말대로 나귀를 보니 커다란 눈을 끔뻑이는 게 정말 순해 보였지요. 큰새는 눈이 선한 나귀가 귀여워 부드럽게 나귀 머리를 쓰다듬었답니다. 그랬더니 빚쟁이 마냥 늘어져서 움직일 줄 모르던 나귀가 슬슬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큰새가 어이 어이 하며 목줄을 끄니 길이라도 아는 양 스스로 다리를 건너 김대감 집으로 척척 걸어갔지요. 그리하여 큰새는 생각지도 않게 조기 5마리를 얻었답니다. 큰새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조기 반찬을 해드리고 이웃집도 불러 나눠 먹었어요.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마당에서 놀던 이웃집 아이가 소리쳤어요. 차가워. 비가 오네. 생전 안 올 것 같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비는 그치지 않고 밤새 내렸답니다. 개울에는 다시 맑은 물이 흐르고 온 들판에는 푸성기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되살아나듯 어머니 병도 나아졌지요.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어요.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김대감집 제사 때마다 조기를 실은 나귀는 다리 위에서 꼭 멈추었답니다. 멈추어서 꼼짝도 안 하다가 큰새가 머리를 쓰다듬으면 김대감 집으로 걸어갔지요. 큰새와 어머니는 김대감집 제사 때마다 조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나귀를 움직이게 해준 값으로 조기 5마리를 꼬박꼬박 받았기 때문이지요. 김대감은 조상 제사상에 오를 조기를 먼저 큰새에게 바치는 꼴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대신 방문 꼭꼭 걸어 잠그고 혼자서 매일매일 화만 버럭버럭 냈답니다. 군대 안 갈 거짓말. 어느 해에 한 관리가 군대에 갈 사람을 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장사꾼이 꾀를 내어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는 신용을 하였지요.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쳐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그러자 관리는 아무 의심도 없는 듯 순순히 말했어요. 그럼 어서 돌아가거라. 그러자 장사꾼은 깜빡 잊고 나갈 때는 왼발을 절면서 나갔어요. 저놈을 도로 잡아오너라. 관리는 장사꾼을 붙들어 오게 하고는 다시 물었지요. 너는 들어올 때에는 오른발을 절더니 어찌하여 나갈 때는 왼발을 저는 것이냐? 그러자 장사꾼이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원래 다친 곳은 오른쪽인데 깜빡 잊고 그만 왼쪽으로 절었으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무어라? 아무튼 너는 군대로 보내질 것이니 오른발로 절든 왼발로 절든 너의 마음대로 하거라. 그 다음 대장장이 차례가 되었어요. 대장장이는 양반은 군대에 가는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용해 신분을 속였지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임진왜란때 나라에 공을 세워 특별히 정릉의 참봉으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능참봉이라면 능의 관리 책임자인 종구품이나 되는 벼슬이 아닌가? 예, 그러니 저 역시 자연히 양반의 자손이라 군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 군역에 나오라는 징집장이 나온 지금에서야 그 일을 알게 되었느냐? 또 그것이 사실이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예, 집안에서 문서 하나를 발견했사온데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가 마침 글을 아는 친구가 뜻을 알려주어 알게 되었습지요. 대장장이는 거짓 문서를 관리에게 올렸어요. 이게 바로 그때는 잠봉으로 임명한다는 문서란 말이지. 예, 여기 만력 20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해가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인 줄로 압니다요. 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공문서에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였고 만력 20년이라면 선조 임금 때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가 맞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대장장이가 맞장구를 치자 갑자기 관리가 호통을 쳤어요. 네 이놈, 어디 감히 거짓 문서를 가져와 거짓을 말하느냐? 어서 사실대로 밝히지 못하겠느냐? 아이고, 아닙니다. 사실이옵니다. 대장장이가 우겨대자 관리가 물었어요. 네 이놈, 그렇다면 정릉은 누구의 능이더냐? 조선의 세 번째 임금 태종의 계모인 선덕왕후의 능인 줄 아옵니다. 대장장이는 미리 준비한 대로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태종이 계모를 미워하여 정릉을 옮기고 정릉이란 호칭과 참봉직을 없애버린 것을 알고 있더냐? 임진왜란이 끝나고도 한참 뒤인 숙종 때에 되어서야 다시 정릉이라고 부르게 했거늘 임진왜란 때 정릉 참봉이라. 그 벼슬을 어찌 내릴 수 있단 말이더냐. 예,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속임수가 탄로 나자 싹싹 빌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군대에 갈 것을 곤장을 실컷 맞고 벌금을 물고 망신까지 당한 후에 군대에 가게 되었답니다. 능수버들 이야기. 능수야, 이제 그만 울고 자야지. 아버지는 엄마를 찾는 능수를 달래느라 애를 썼어요. 능수의 어머니는 능수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혼자 능수를 키워야 했지요. 울다 지쳐 잠이 든 능수를 보며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불쌍한 것, 가난한 집에 태어나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안 되겠다. 능수를 위해서라도 살 길을 찾아봐야겠어. 다음 날 아버지는 능수를 업고 길을 떠났어요. 아버지, 배고파요. 알았다. 조금만 가면 주막이 있을 거야. 그곳에서 점심이라도 먹자꾸나. 아이, 좋아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말에 능수는 아버지의 목을 꼭 끌어안았어요. 천안 삼거리 한 주막에 들른 아버지와 능수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켰어요. 능수야, 맛있냐? 네,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안 드세요? 능수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아도 이 아비는 배가 부른걸. 조금 남은 국까지 후루룩 마시는 능수를 보고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아버지는 주막집 주인에게 얼마 동안만 우리 딸 능수를 맡아주시오 하고 능수를 맡겼어요. 주막집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보아하니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으니 딸은 걱정 마시고요. 아버지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능수에게 다가갔어요. 능수야, 아비가 돈 많이 벌어서 올 터이니 여기에서 지내고 있거라. 아주머니 말씀 잘 듣고 말이야. 언제 올 건데요? 능수가 아버지 품에 안기며 물었어요. 아버지는 짚고 왔던 버드나무 지팡이를 주막 앞에 꽂았어요. 능수야,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날 때쯤이면 오도록 가마. 그 후 여러 해가 흘렀어요. 그동안 능수는 주막집에서 심부름을 해주며 아버지를 손꼽아 기다렸지요. 버드나무에서는 싹이 돋고 잎이 무성해져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리따운 처녀로 자란 능수는 아버님, 언제쯤 오시렵니까? 저는 아버님의 얼굴이 미치도록 보고 싶은데 아버님은 능수의 모습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지요. 버드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을 때였어요. 능수야.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온 거예요. 능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그 후 사람들은 능수와 아버지가 버드나무 아래에서 만났다고 하여 그 나무를 능수의 이름을 따 능수버들이라고 불렀답니다. 임도령과 암구렁이.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의 일이랍니다. 한양 땅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도령이 있었지요. 임시성을 가진 이 도령은 몹시 가난했어요. 굶기를 밥 먹듯이 하더니 이제는 양식이 모두 떨어져 끼니를 잊지 못할 형편이 되었답니다.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네. 안 되겠다. 친척 집에 가서 양식을 구워와야겠어. 임도령은 경기도 광주에 사는 친척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집을 나섰지요. 이른 봄날이었답니다. 오후 늦게 출발한 탓인지 남한산에 다다랐을 때는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불빛 한 점 보이지 않았지요. 어디가 어딘지 찾아갈 수가 없었답니다. 기온도 낮에는 포근하더니 밤이 되자 쌀쌀해졌어요. 임도령은 와들와들 몸을 떨었어요.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갈 길을 몰라 허둥거릴 때 장대같이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임도령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큰일 났네. 폭우까지 내리니 어떻게 길을 찾아가지? 임도령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한 발 한 발 간신히 발걸음을 옮겨보지만 장님이 길을 가듯 위태위태했답니다. 임도령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비바람을 뚫고 어둠 속을 걸어보지만 발걸음은 더디고 넘어지기 일쑤였답니다. 얼마나 그렇게 산속을 헤맸을까? 임도령의 눈에 불빛 한 점이 보였어요. 어둠 저편에 불빛이 가물거리고 있었지요. 임도령은 너무 반가워 소리를 질렀답니다. 저기 민가가 있구나. 이제 살았다. 임도령은 크게 기뻐하며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산속에는 외딴 집 한 채가 서 있었답니다. 그 집 대문 앞에 이르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깊은 산속에 집 한 채만 달랑 있네.
혹시 길손들을 노리는 산적의 집이 아닐까? 임도령은 두렵고 떨렸지요. 산적의 집이라면 제 발로 그 소굴을 찾아온 셈이었으니까요. 임도령은 발길을 돌리려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산적이든 누구든 일단 부딪혀보자. 더 이상 산속을 헤매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야. 임도령은 용기를 내어 집안을 향해 소리쳤어요. 계십니까? 주인어른 계세요? 잠시 뒤 방문이 열리더니 주인이 나왔지요. 누구십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임도령은 대문을 열어주는 주인을 보고 넋을 잃었답니다. 주인은 선녀처럼 아름다운 처녀였던 거예요. 저는 한양에서 온 임도령입니다. 친척집을 찾아가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용녀라고 하는데 이 집에서 혼자 삽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용녀는 매우 친절했어요. 임도령을 방 안으로 모시더니 저녁상까지 차려왔지요. 임도령은 몹시 배고팠던 터라 순식간에 밥상을 비웠답니다. 용녀는 임도령의 잔에 술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놀라지는 마세요. 저는 이제까지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왔어요. 오늘 밤 당신을 만나니 너무 기쁩니다. 뭐라고요? 나를 기다리며 살아왔다고요? 임도령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는 이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 오늘 처음으로 대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지? 임도령은 의심쩍은 눈초리로 용녀를 쏘아보았어요. 혹시 백년 묵은 여우나 귀신이 아닐까? 나를 홀리려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그때 용녀가 임도령의 속을 들여다보듯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백년 묵은 여우나 귀신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밤 당신을 만난 것은 옥황상제님의 뜻이랍니다. 옥황상제님은 우리를 만나게 해주려고 당신이 길을 잃게 하고 폭우까지 쏟아지게 하셨어요. 임도령은 용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요.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용녀가 따라주는 술을 연거푸 마실 따름이었어요. 이윽고 임도령은 술에 잔뜩 취해버렸어요. 그제야 용녀는 임도령의 손을 잡으며 소곤거렸지요. 서방님, 우리는 옥황상제님 덕분에 만났어요. 하룻밤 부부의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용녀는 임도령을 아랫목으로 이끌었어요. 거기에는 조금 전까지 없었던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지요. 용녀는 호롱불을 끄기 전에 한마디 당부를 잊지 않았어요.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는 헤어져야 합니다. 내일부터 저를 잊어주세요. 용녀,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어찌 당신을 잊을 수 있겠소? 임도령은 용녀와 꿈같은 하룻밤을 보내었어요. 그리고는 이튿날 용녀와 헤어져 길을 떠났답니다. 임도령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방금 헤어졌는데 용녀가 다시 보고 싶구나. 하룻밤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니 내가 어찌 용녀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임도령은 용녀와 평생을 같이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녀에게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렸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다. 너는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가거라. 용녀는 500년 묵은
암구렁이다. 임도령은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예? 그게 정말입니까? 말도 안 돼. 그 착하고 아름다운 용녀가 암구렁이라니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임도령은 산신령에게 이렇게 대들었지요. 그러나 산신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답니다. 내가 헛소리를 들은 모양이구나. 산신령이 있기는 어디 있겠어? 임도령은 거의 뛰다시피 하여 용녀의 집을 찾아갔지요.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용녀의 집은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그 자리에는 오래 묵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곁에서 용녀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용녀! 임도령은 반갑게 소리치며 용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용녀는 쌀쌀한 태도를 보이며 차갑게 말하였지요. 왜 돌아오셨나요? 제가 누군지 이제야 아신 모양이군요. 용녀, 나한테 진실을 말해줘요. 당신은 암구렁이가 아니지요? 죄송해요, 당신을 속여서. 저는 500년 묵은 암구렁이랍니다. 당신과 하룻밤 부부의 인연을 맺은 덕에 저는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어요. 아무쪼록 행복하게 잘 사세요. 용녀는 작별 인사를 하자마자 하늘로 빨려 올라갔답니다. 임도령은 깜짝 놀라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지요. 용녀, 용녀, 어서 내려와요. 하지만 용녀는 임도령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점점 더 높이 올라가 하늘 저편으로 사라져갔답니다. 용녀, 용녀. 임도령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울부짖었지요. 그때 용녀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서방님, 제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비늘 3개가 땅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 비늘이 떨어진 자리를 서방님의 묘로 쓰세요. 그러면 뒷날 서방님의 후손 가운데 이름난 장군이 태어날 것입니다. 용녀가 하늘에 닿았는지 비늘 3개가 땅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비늘은 땅에 내려앉는 순간 매화나무로 변했지요. 그래서 비늘이 떨어진 자리에는 매화나무 3그루가 뿌리를 내렸답니다. 그 뒤 임도령은 장가를 들어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매화나무 자리에 묻혔지요. 그리고 영녀가 예언한 대로 임도령의 후손 가운데 이름난 장군이 태어났어요. 그가 바로 인조 임금 때 이름을 날린 임경업 장군이랍니다. 신라 왕이 된 석탈해. 신라의 동쪽 아진포라는 바닷가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젊은 사람 못지않은 힘과 솜씨로 고기를 낚으며 살았지요. 그날도 할머니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난데없이 까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상한 일이다. 바닷가에 까치가 모여들 곳이 없는데. 할머니는 솜씨 좋게 배를 몰아 까치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낯선 배 위에 까치가 떼지어 모여있는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그 배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았더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엄청나게 큰 괴짝 하나가 덩그마니 놓여 있었어요. 저리 큰 괴짝을 어디 쓰는 것일꼬?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때마침 다른 고깃배가 지나가자 할머니가 소리쳐서 불렀어요. 여보게, 이리 좀 와봐요.
할머니는 뱃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낯선 배를 갯가까지 끌어다 놓았어요. 그런데 궤짝을 열어보려고 하니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열리지가 않았지요. 할머니는 어부들과 힘을 합쳐 힘껏 뚜껑을 잡아당겼어요. 영차, 영차, 으라차차. 마침내 궤짝이 열렸어요. 그러자 그 안에는 놀랍게도 한 남자아이와 오색 찬란한 보물, 그리고 하인들이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마치 도깨비에게 홀린 듯 했지만 일단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갔지요. 궤짝에서 나온 하인들은 남자아이를 극진히 받들었어요. 그 바람에 덩달아 할머니도 남자아이를 잘 모셨지요. 그런데 아이는 이래가 지나도록 한마디 말도 하지 않더니 8째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본래 바다 저편에 있는 용성국이라는 나라의 왕자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얻지 못한 저희 부모님께서는 7년 동안이나 기도하며 아들 얻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그 정성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만 커다란 알을 낳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인 함달바 왕과 신하들은 사람이 알을 낳은 것은 불길한 징조로 하여 버리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간절히 부탁하여 커다란 궤짝에다 저를 넣어 배에 실어서 떠나보냈답니다. 배가 바다 위를 포류하던 중 저는 아래서 깨어나 이 모든 사실을 같이 탄 하인들에게 들었지요. 저희는 빨간 용이 나타나 배를 지켜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이를 더욱 정성껏 보살폈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알에서 벗어났다는 뜻으로 벗어날 탈자와 궤 속에서 풀려났다는 뜻으로 풀을 해자를 써서 탈해라고 지었답니다. 또 궤짝을 건질 때 까치가 울었다 하여 까치 작자의 한쪽 변을 떼어낸 석자를 성시로 삼아 석탈해라고 불렀지요. 석탈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청년이 되었답니다. 이제 독립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탈해는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하인 2명을 거느리고 토암산으로 올라갔어요. 할머니도 탈해가 큰 일을 하리라 믿고 붙잡지 않았답니다. 탈해는 토암산에 돌집을 짓고 머물며 서라벌 성안을 내려다보았어요. 털을 잡고 살만한 곳을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7일 뒤 탈해는 마음에 드는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그 집은 호공이라는 대감의 집이었지요. 호공은 권세로 재물을 많이 모아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답니다. 이제부터 저기가 바로 내가 살 집이다. 탈해는 이렇게 생각하며 산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꾀를 내어 하인을 시켜서 한밤중에 몰래 호공의 집에 숫돌과 숯을 묻게 했답니다. 다음날 탈해는 그 집을 찾아가 이 집은 우리 조상이 대대로 살던 집이니 내 집을 돌려받으러 왔소 하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소. 젊은이가 참으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구먼. 호공이 당치도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탈해는 그래도 굽히지 않고 자기 집이라고 계속 우겼지요. 그러자 호공은 관가에 가서 재판을 청했답니다. 재판관이 먼저 탈해에게 물었어요. 호공 대감이 살고 있는 집이 그대의 집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탈해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우리 집안은 본래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다른 마을에 살다가 돌아와 보니 이 사람이 우리 집을 빼앗아 살고 있지 뭡니까? 내 말이 틀림없는지 집 안의 땅을 파보면 알 것입니다. 재판관은 두 사람을 데리고 호공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땅을 파보니 숫돌과 숫 부스러기가 나오지 뭐예요. 대장간의 터가 확실하군. 재판관은 그 집이 탈해의 집이라고 판결을 내렸답니다. 그렇게 되자 호공은 하는 수 없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탈해는 호공의 집을 차지하고 살았지요. 호공의 집에서 살게 된 탈해가 하루는 동악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이라 몹시 목이 말랐답니다. 그래서 뿔로 만든 그릇을 내주며 하인에게 시원한 샘물을 떠오라고 시켰어요. 하인은 한달음에 샘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물을 담아 돌아오는 도중에 땀이 비오듯 쏟아져 참을 수 없이 갈증이 났어요. 아유, 목말라 죽겠네. 안 되겠다. 주인님 몰래 조금만 마셔야지. 하인은 물을 딱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물그릇이 하인의 입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를 어쩌지? 아무리 그릇을 떼려고 애써 보았으나 그릇은 떨어지지 않고 입술만 찢어질 듯 아팠어요. 하인은 할 수 없이 물그릇을 입에 달고 탈해에게로 갔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말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주인님, 이 어리석은 놈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절대로 주인님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하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빌자 신기하게도 그릇이 입술에서 툭 떨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다른 하인들도 두려워하여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탈해를 속이지 못했답니다. 탈해는 훗날 신라의 4대 왕이 되었어요. 탈해 임금은 백성들을 잘 보살펴 어질고 현명한 왕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많은 업적을 쌓았답니다. 기계가 하늘을 찔렀던 가난뱅이 소년. 채제공은 정조 때의 문신입니다. 영조 19년에 과거에 급제한 후 많은 업적을 쌓았지요. 임금의 큰 신임을 받은 그는 정조 17년에 영의정에 올랐답니다. 채제공이 1799년 80세 때 세상을 떠나자 정조 대왕은 친히 500수 글귀를 지어 그의 덕을 기렸어요. 소나무처럼 높고 높아 우뚝 솟았고 산처럼 깎아지른 듯 험준하여라. 그 기계는 옅은 구름같이 넓고 도량은 바다를 삼킬 듯 크다. 조정에 노성이 없다면 국가를 어찌 보존하랴. 군주로부터 이와 같은 신임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채제공은 사도세자의 폐위를 둘러싼 정쟁 가운데서도 옳고 그름을 가려 직언을 서슴지 않았기에 영조는 진실로 사심이 없는 나의 신하이고 세손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충신이라고 하였답니다. 그가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의 일이랍니다. 집이 워낙 가난했던 채제공은 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집에서는 먹을 식량마저 변변히 대주지 못했지요. 그러니 함께 공부하고 있던 부잣집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받기가 일쑤였답니다. 아니, 식량도 못 대줄 정도면 이곳에는 왜 오냐? 아예 공부를 포기하는 게 낫지.
입만 가지고 와서 순 공짜로 버틸 배짱이 아니더냐? 우리 식량으로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거만하기까지 하잖아. 아무튼 상대를 말자고. 가난뱅이 상대에서 좋을 게 없으니. 부잣집 아이들이 내놓고 무시해도 최재공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가난 따위의 질 내가 아니다. 무시당해도 이를 악물고 참자. 지금은 모든 것을 참고 공부에 전념할 때다. 그깟 모욕을 참지 못한다면 뒷날 어떻게 큰 일을 하겠는가. 새해가 가까워지자 모든 학생들은 설을 쐬러 자기 집으로 돌아갈 준비에 바빴답니다. 마음이 들뜬 학생들은 한 편씩 시를 지어 흥취를 뽐냈는데 최재공만 묵묵히 앉아 있었답니다. 돌아갈 집이 변변찮아 글을 지을 흥이 나질 않나 보지. 그럼 그런 서글픈 마음이라도 읊어보라고. 마치 학생들은 조롱이나 하듯 입을 모아 최재공에게 시를 지으라고 독촉했어요. 최재공은 한참 동안 자기를 둘러싸고 앉은 친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붓을 들고 단숨에 한 편의 시를 휘갈기듯 써내었지요. 가을바람 스산한 고목에서는 매가 알을 까고 차가운 달빛 아래 눈 덮인 산에서는 호랑이가 정기를 키운다. 이 시를 본 학생들은 마구 손가락질을 하며 최재공을 비웃었어요. 그러자 최재공은 벌떡 일어나 먼저 산을 내려가고 말았답니다. 그 학생들 속에는 당시 재상의 아들도 있었지요.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최재공이 지었다는 시 이야기를 하니 재상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지요. 허허, 참으로 대단하구나. 가을바람 스산한 고목이란 것은 곧 영화를 잃게 될 건세가란 뜻이고, 가을에 매가 알을 깐다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을 비웃는 말로 가을에 깬 매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차가운 달빛 아래 눈 덮인 산에서는 호랑이가 정기를 키운다는 것은 모든 고난을 딛고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자신을 나타낸 것이다. 무서운 결심이로고. 재상의 말대로 얼마 안가 최재공은 모든 귀한 집 자재들을 물리치고 과거에 합격해 벼슬에 올랐답니다. 그리고 가난과 멸시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큰 꿈을 차근차근 펼쳐나가 큰 업적을 쌓았지요. 최재공이 과거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붓과 먹이 없었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도움을 청하기로 하고 현직 재상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어요. 그 말을 들은 재상이 후하게 붓과 먹을 그의 앞에 내어놓았더니 최재공이 이렇게 말하였지요. 아무개가 비록 가난하여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해서 나로 하여금 손수 이 물건들을 들고 가게 하십니까? 이에 그만 현직 재상이 그에게 사과하고 하인을 딸려 보내어 필목을 들고 가도록 하였지요. 그런데 최재공이 문 밖까지 나오려고 하는데 그만 개가죽이 자기 옷 속에서 떨어져 나오고 말았어요. 개가죽은 대체로 가난하여 소못이 없는 사람이 남에게 빌려서 등에다 대고 추위를 막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땅에 떨어진 것이었지요. 최재공이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난감해하는 기색이 없이 재상댁의 하인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이것을 내 등에다 떨어지지 않게 잘 꽂아주게나.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그의 당당함에 모두 놀라며 반드시 높은 벼슬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